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하면서 핵잠 건조가 공식화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우리나라에 맞는 핵잠은 어떤 것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KF-21 개발 이슈를 점검해 주셨던 에비에이션 위크 특파원 김민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도 저희가 모셔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또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네, 외신의 군사 전문지 항공우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주로 K방산 그리고 국제 분쟁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해군 이슈이니만큼 저도 영국 해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스웨터인데요. 물론 진품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은 똑같은데 한번 이렇게 좀 옷부터 좀 다르게 입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군 이슈, 오늘 잠수함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KF-21도 사실 정식 개발이 시작된 때부터 계산해도 10년 이상, 수십 년이 걸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국산 잠수함의 건조 역사는 30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오래됐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핵잠에 대한 연구도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 잠수함 개발사를 저희가 MBC 뉴스데스크의 영상 아카이브를 통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건조된 잠수함 이천함 진수식이 오늘 오전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됐습니다. 이천함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혁혁한 정과를 올렸던 수군 명장 이천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저 늠름한 모습을 드러내놓은 이천함은 우리가 개척한 새로운 영역의 고도 기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 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손원일 함은 충전을 위해 사흘에 한 번꼴로 떠올라야 했던 기존 잠수함과는 달리 2주 계속해서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적 함정과 잠수함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해상 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손수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SLBM을 무기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대한뉴스 보는 느낌이 아주 오래된 뉴스였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도산 안청환 모습에서 보면은 요즘 나오는 잠수함 영화의 그 분위기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영상만 봐도 우리나라의 잠수함 개발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는 피와 땀의 30년, 피와 땀이 5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년까지요? 그 정도로 할 수도 있죠. 원래 이제 1970년대부터 잠수함 도입 시도는 계속 있었으나 독일에서 이제 중고 잠수함 도입이라든가 프랑스의 도입 이런 것들이 다 거절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잠수함을 이제 수입해서 쓰다가, 요거는 공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쉽게 말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용도, 요런 용도로 쓰였다가 1970년대에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SSM-053 돌고래급이 건조됐는데, 이것은 한 175톤 정도 되고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첨단 잠수함, 다만 이게 해외의 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탈 때 이게 가라앉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다 해요. 지금
해군 잠수함대의 이제 그 슬로건이 100번 자망해서 100번 부상하자 요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사고 나지 말고 부상만 잘해도 이게 엄청난 성과인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 돌고래급 잠수함이 사고가 난 적도 있었을까요? 근데 아예 그건 없습니다. 알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인명 피해는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1m씩 잠수하다가 이제 떠는 걸 확인하고 이제 10m씩 잠수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점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퇴역해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그 서울암공원이라고 이제 망원동에 있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퇴역한 돌고래급 잠수함의 실물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 정말 원룸보다 작은 크기의 14명 이상의 승조원이 타가지고 거기 변기도 사실 오픈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열악한 환경을 거쳤다가 1990년대 초반 영상에 나왔듯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실전형 잠수함 혹은 이제 그 디젤 잠수함이라 할 수 있는 장보고급이 이제 건조됩니다. 장보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잠수함이고 그래서 장보고 이후에 나온 모든 잠수함들은 이제 프로젝트명을 붙일 때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네. 3라고 붙이는데 이게 10에서 15년 단위마다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그 처음에 장보고에 도입했을 때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의미로 장보고라고 해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구축하면 이제 광개토라고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209급 이 잠수함이란 건 여기서 209라는 숫자는 독일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잠수함을 판매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수함 이름을 붙일 때 2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해군은 206을 썼다가 206 다음에 잠수함을 만든 게 9. 그러니까 7, 8이 그 누락된 거고 11이랑 12 뭐 이런 것도 이래가지고 이 번호로 하는데 약간 자동차 넘버 붙이는 스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9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1990년대 당시에도 이미 베스트셀러 잠수함으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군이 운영해가지고 영국 해군을 괴롭힌 걸로 아주 유명한 그게 그 잠수함이거든요. 209급이었군요. 예. 네, 그것을 우리나라 처음 도입했는데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본격적인 잠수함이었지만 그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놓고 특히 1200톤 잠수함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님팩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해군들이 다 모여서 합동 훈련을 하는 데서 이제 미국의 10만 톤 항공모함 같은 것을 이제 훈련해서 여러 번 격침시키는 성과를 올리고 야, 이런 여러 1200톤 가지 잠수함이 이야기였습니다. 10만 톤급 항모를 격침시켰다. 뭐 예. 그래서 많이 이슈도 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그 영상들을 재생산해서 뭐 만들어서 그걸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엄청난 일이긴 했군요. 이게. 네, 물론 이제 그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실전은 아니고 이제 훈련 상황에서는 이제 농구로 치면 반코트 농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제한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209 잠수함이 이제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다. 요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잠수함 운용해본 국가가 정말 운용을 잘해서 성과를 높게 낸 거는 전 세계에 이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이제 214급 그러니까 209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잠수함을 장보고 2급을 했는데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AIP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잠수함은 물속에 오래 잠항하는 게 가장 좋은데 209급은 2에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지상에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 지상이라는 건 이제 잠수함이 완전히 부상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치면 빨대로 숨을 쉬듯이 스노켈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도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능이 같은 거거든요. 이 스노켈을 내놓고 그 디젤 잠수함의 디젤 엔진으로 전지를 충전시켜야 돼요. 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서 2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자망이 연속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214급. 이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게 요새 자동차에도 쓰이는 수소 연료 전지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공격 능력이 크게 높아졌는데 특히 국산 순항 미사일 해성 3를 최초로 탐지한 잠수함이 이제 손원희급이라 가지고 이때부터 해군 잠수함은 지상의 중요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도 9척이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 중인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이제 도산 안창호급 그 다음에 장영실급이 있는데 이 도산 안창호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많이 설계를 하는 것보다 이제 중간중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서 3척씩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도산 안창호급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SLBM 영상에서 나왔던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 요것을 실증해서 지금 6발의 SLBM을 탑재를 하고 이제 214급에 탑재된 연료 전지도 똑같이 탑재합니다. 네. 여기다가 얼마 전에 진수된 이제 장영실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플러스해서 원래는 6발의 SLBM을 탑재했는데 이게 10발로 늘어나고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자동차에 쓰였던 옛날 납 축전지에서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데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전기차에 네. 들어가는 걸 네, 써서 그렇죠. 네. 수중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돼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스노켈을 안 쓰고도 부상할 수 있고 연속 작전이 가능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달을 그냥 부상하지 않고도 작전할 수 있다. 물론 뭐 그것이 아주 전력의 작전은 아니겠지만 뭐 대단한 일이긴 하네요.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건 디젤 잠수함이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 건조하기로 결정한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잖아요. 영어 약자로는 SSN, 그러니까 Ship Submersible Nuclear가 되는데요. 근데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그것도 뭐 표현이 그렇지만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전직 관료부터 잠수함 전문가들까지 뭐 계시잖아요. 도대체 잠수함과 안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왜 반대하고 나섰나 막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부터도 막 상당히 궁금한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역임하셨던 천용호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그분이 반대론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번에 제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그 핵 잠수함 반대론, 그에 새롭게 또 불을 또 지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칼럼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칼럼 내용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내용이었는데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획득이 이제 안보 환경과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과도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너무 빠르게 이제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특히 북한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매우 떨어지는데 이렇게 비싸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요거는 거는 이제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 같은 대양을 항해하는 이제 미국이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한테는 불필요하다. 요런 논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잠 한 척이면 디젤 잠수함 3-4척을 운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원잠이 좋아도 이제 3-4척 되는 디젤 잠수함보다 효율이 좋을 것인가 혹은 전투력이 좋을 것인가, 요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북한 잠수함이 그렇게 걱정이면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P8, 포세이돈, P3C와 같은 해상 초계기, 그러니까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항공기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약간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드론이라든가 무인 항공기가 전쟁에서 이제 활약하듯이 잠수함 쪽에서도 무인 잠수정 UUV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이 타는 유인 잠수정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인 잠수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실적으로 아무리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환경과 능력이 되더라도 안에 탈 승조원들이 현재 부족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해당 내용의 논지였습니다. 네, 언뜻 들어도 뭐 상당히 좀 논리 자체는 있고 정연한 내용인데 상당히 좀 길게 여러 가지 반대론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단 처음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간단히 말하자면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디젤 잠수함의 속도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것도 북한 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 그래서 핵 잠수함까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디젤 잠수함 속도로도 북한 잠수함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 이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죠. 과연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왜 사실과 다르냐면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속도에 대해서 약간 감이 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디젤 잠수함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고 원자력 잠수함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걷는 거랑 뛰는 거 차이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휠체어의 팔 힘으로 장기간 운행하는 것도 힘들고 빠르게 가는 건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자전거 타면 많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빠르고 거의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휠체어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까 말씀처럼 힘이 곧 빠지잖아요. 근데 네. 근데 자전거야 뭐 진짜 아무리 오래 타도 한두 시간 타도 뭐 계속 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차이란 말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은 추적이란 임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복이란 작전, 그러니까 적이 나한테 오기 기다리면서 적이 나에 가까이 오면 그때 무장을 사용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적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서 탐색을 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잠수함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면 물론 시끄러워지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개념으로 작전을 합니다.
자신도 잘 찾기 힘들고 그다음에 적도 잘 찾기 힘들기 때문에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이 넓은 면적을 계속 찾아가면서 적을 찾아내는데 이 찾는 탐색 면적이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의 탐색 면적보다 약 10배에서 20배 가까이, 그러니까 1시간이나 한 달에 추적할 수 있는 양이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P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도산안창호함이라든가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자망이 가능하다는데, 한 달 이상 자망이 가능할 때 속도가 한 3, 4노트입니다. 3, 4노트면 어떻게 어느 정도냐? 바다 수영을 하는 이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하는 것보다는 빠른데 그거보다 느린 배는 없습니다. 거의 거북이가 실제로 헤엄치는 것보다 네.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한 달 이상 자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진짜 작전이 벌어져서 누군가를 추적해야 되고 뭐 하는 상황에서는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는. 네, 자망 맞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매복을 할 때 사실 매복지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빨리 이제 적 지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을 매복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나고,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북한 SLBM 잠수함들을, 그러니까 북한의 수중에서 쏘는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항구에서부터 감시를 하고 원자력 잠수함이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없어졌을 때 위치를 찾기 위한 능력도 사실 원자력 잠수함 말고는 이게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천영호 이사장의 두 번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은 먼 바다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SLBM 탑재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함은 아니고 디젤 잠수함인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전문가들이 추적하기로는 이 디젤 잠수함이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항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북한도 자신들의 SLBM 단점이라든가 약점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결코 북한 근해에 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근해에 있더라도 속도가, 원자력 잠수함은 속도가 빠르니까 잘 숨어 있거나 아니면 적이 올 것 같으면 피하거나 네. 이제 도망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2024년 이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동원해서 이제 기술 지원을 북한한테 많이 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완성했다면 아마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뭐 블라디보스톡 쪽 위로 가거나 이렇게 먼 바다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자신들을 있군요. 예, 예. 숨길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항구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 항구에서 기다리면 된다. 요런 수동적인 전력으로는 핵 잠수함, 그 다음에 핵 미사일이라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억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잠수함이 어떤 작전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추적하고 경멸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유해야 됩니다. 네, 천영호 이사장도 그렇고 다른 반대론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하자면 경제성인데, 핵 잠수함은 너무 비싸고 건조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돈이면 디젤 잠수함을 3척, 4척 이상 더 많이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액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예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한 척에 약 2조에서 3조를 예상하고, 지금 도산안창호급 같은 경우에는 한 척에 1조, 그리고 더 싼 잠수함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 한 척 건조할 돈으로 3척에서 4척 정도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 4배의 성능을 원자력 잠수함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촬영을 할 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촬영지까지 오는데. 그렇죠. 출퇴근 거리가 2시간인 사람의 업무 효율,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가 30분에서 20분 인 사람의 업무 효율, 다른 거는 회사를 다닌 분은 다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겪는 일이고요. 예. 저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예, 출퇴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작전지까지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즉시성도 모자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매복을 하거나 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단순히 3, 4배가 아니라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게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대를 할 때 원자력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훨씬 느리니까 교대 병력이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리 출발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 이제 출퇴근 시간과 거의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가격이 3-4배 비싼 건 맞지만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담당할 업무가 디젤 잠수함 3-4척의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다가 플러스 원자력 잠수함은 스노켈링, 그러니까 수면에다가 이 빨대라고 할 수 있는 흡입구를 노출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생존성이 그 무엇보다 뛰어나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핵잠 대신 디젤 잠수함 여러 척 주장 이 문제성을 이제 지적해 주셨고, 근데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뭐 반대론 하나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일종의 대체 전력이 있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세이돈 같은 항공 대잠 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잠을 갖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자 이런 대체 전력의 문제는 또 어떤 뭐 논리의 문제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 영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잠수함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격침을 하거나 이런 어뢰를 발사하는 해상 초계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고 우리도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도입을 하면서 확충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항공기들은 우리가 평소에 저번에 했던 보람의 전투기와 같이 이제 날렵하고 막 빨리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내선에 사용하는 제주도 갈 때 쓰는 비행기 이런 것들을 개조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제 P3C라는 건 아틀랜틱이라는 프로펠러 여객기, 그리고 P8 포세이돈은 고잉 737, 그리고 뭐 나중에 나올 국산 이제 대잠 초계기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제트기인데 둘 다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 다음에 민첩하지 않아서 우리가 적의 위협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의 능력으로는 200km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영공에 200km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북한의 잠수함을 어떻게 추적하고 격침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심해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렵고, 다만 이 원자력 잠수함이 나중에 나오면 우리나라 잠수함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디젤 잠수함이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만 작전했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대양에 멀리 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잠수함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거 반대론자들의 또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핵잠수함 건조에 우리가 실제 들어가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인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수상함도 필요한 인원을 못 채우는데 잠수함은 더 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뭐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 옛날에 아주 좀 일화가 하나 아주 기억나는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대학 시절에 제가 저 영국에 단기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마침 그 어학원에 우리나라의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와 있었어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고 그때 영국 사람들이 와 우리 어학원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왔어 하면서 상당히 환영해주고 놀랐던 일이 저 기억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우리나라의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고 주말에 여행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은 야 너 이제 임관하고 나서 이제 임무를 맡게 될 텐데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냐, 그러니까 어떤 배를 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진급 잘 되는 보직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딱 한마디였는데 잠수함만 아니면 어떤 배든 다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7, 8명이 전부 똑같이 잠수함만 안 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와 잠수함이 그렇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90년대 후반이니까 장보고급 함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1200톤급의 뭐 작은 잠수함이니까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긴 했겠죠. 뭐 그 생도들 지금도 뭐 해군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 혹시 보시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한번 띄워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잠수함 근무의 열악함 이것이 뭐 핵잠수함 건조에도, 그러니까 핵잠수함에 필요한 인력을 추구하는데도 힘든 장애물이 되는 건 사실인가 봐요. 네, 그것은 사실 명백한 팩트가 맞고요. 잠수함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장보 1, 2 정도만 해도 개인 침대를 가진 분들이 이제 장교 말고는 없었고 3가 돼서야지 1인 2침대가 됐고 생활 환경이나 통로도 굉장히 좁아서 이 좁은 데서 계속 작전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개인 침대가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는 거예요? 3교대로 해서 이제 누가 깨 있을 때 자신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참 상상하기 힘드네요. 너무 힘든 환경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보고 3가 되면서 여성 전용 공간이라든가 여러 이제 편의 시설이 개선이 됐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해서 인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잠수함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것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답,
역시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잠수함의 크기가 커야지만 이 생활 환경이나 이런 데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부에 전력이 많아야 되지만 이제 사람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가령 이제 생활 환경이 불편하다는 요소는 이제 공기가 좀 이제 탁하다 이런 거는 공기 정한 장치라든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제 담수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자력 잠수함으로 가야지 이게 대응화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3,000톤급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우나나 식물원 사우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도 한 우리 방만한 정도의 목욕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내부 크면 클수록 내부 환경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현재 그 일하시고 계신 분들의 생활 환경이 나아지는 게 있고 다만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는 게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작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오래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블루팀 골드팀처럼 잠수함 한 척에 승조원들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근무 환경에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런 근무 환경의 개선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승조원분들이 지금도 수상한 분들보다는 이제 타시는 것보다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처우 개선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이제 핵 잠수함 자 만든다 치면 그 핵 잠수함 기지를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진해 기지에도 뭐 당연히 잠수함 기지는 있지만 그걸로 안 된다고요. 아, 요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고 연구도 많이 조사랑 연구도 좀 많이 했는데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해외 사례는 브레스트 인근 그러니까 영국과 인접한 바다 인근에 프랑스 얘기죠. 예. 그 일론그에 민가 격리된 전용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보안이랑 안전을 확보했고 중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칭다오라든가 보아이만 이런 데 이제 두 개의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지하 터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잠수함들을 숨기고 그렇게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진해 기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제로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진해 기지가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뭐 수심이 너무 얕다느니 아니면 이제 도심과 밀접하다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진해 기지에서 지금 잠수함 사령부 인원이나 아니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일단 제일 맞다. 왜 맞냐고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이제 제일 비교할 만한 시설이 사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무래도 원자력 잠수함과 발전소는 이제 출력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안전 시설이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방사능 누출을 위한 피해 반경 이런 것 좀 계산해 보면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이걸 네. 봤을 때 현재 진해의 잠수함 사령부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보안상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민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위치이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란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 활용한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 모여 있는 곳들에서 이제 추가로 시설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진해 기지 그러니까 건조해서 운영하는 기지 말고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금 잠수함 건조 설비도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확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서도 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다만 조선소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원자력 추진기관에 탑재한 배가 만든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우리 조선소의 원자력 관련한 설비 그러니까 원자로를 설치하거나 이런 연료를 설치하는 설비 이런 거에 추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진해가 아니라 뭐 다른 곳으로 기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지금 진해 기지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열면 되겠군요. 네, 요게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진해 기지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다른 후보지보다는 그래도 민간인 피해라든가 이런 게 적고 잠수함 기지가 우리가 매우 잘 만들어져 있고 위치상으로 좋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그 오해가 하나 있는데 진해가 사실 바다가 좁아가지고 큰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그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15,000톤 되는 것도 다 접안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대형함도 올 수 있으면 뭐 문제는 없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반대와 난관을 뭐 다 이겨내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우리 한국 해군이 건조하려는 핵 잠수함이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떤 성능을 갖추게 될지도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절대 기밀이고 제가 아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다만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4,000톤설, 6,000톤설 이렇게 있고 8,000톤, 10,000톤도 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지만